저는 권리 분석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분석은 물론 금방 끝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먼저 시간을 뺏겨버릇하면 어려워요.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제보경. 직접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고 어떻게 가격을 매겨 나가는지 그런 걸 한번 볼 건데, 일단 수업 기준은 이 탱크옥션으로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켜보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생긴 게 비슷해요.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일렬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이 소유자, 지금 현재 이 윤모 씨 있죠, 이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이 총 9건인 거예요. 총 9건. 9건이 동시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일 때는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만약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물건 중에 2번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낙찰받고 나서 2주간의 검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약 40일 정도 이제 잔금 납부 기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잔금을 납부를 하면, 만약에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나갈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통 잔금을 납입하고 나서 3, 40일 내에 배당을 해주거든요, 법원에서. 근데 이런 일렬 번호가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전부가 끝나기 전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2번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있는 임차인한테 보증금이 돌아가야 이 사람이 나갈 텐데,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때까지 3개월, 4개월, 5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명도가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어. 그러면 생으로 대출이자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좀 조심하시고, 제일 먼저 이제 사건지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여기가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한 가장 심플한 데이터예요. 대지가 몇 평인지, 건물이 몇 평인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채권자는 누구인지, 감정가격은 얼마인지, 현재 최저 입찰 가격은 얼마인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략적인 정보를 먼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진행 기일이죠. 1차는 언제였고, 1차 때 유찰이 돼서 지금은 얼마고, 이거는 언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사이트들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자, 1차 때 2023년 10월 10일 4억 1,500에서 1차가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됐죠. 유찰이 되면 서울이면 몇 %가 감가가 될까요? 말씀드린 적 없나 제가? 서울하고 부산의 경우에는 20%가 감가가 돼요. 그 외 지역들은 30%입니다. 얘는 지금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30%가 떨어진 금액이라서 현재 최저가는 70%인 거예요. 70%인 2억 9,050만 원. 이렇게. 그래서 2차 기일이 원래 11월 9일이었어요. 11월 9일이었는데 보시면 옆에 변경이라고 나와 있죠. 이 변경이라는 것도 이제 자주 보실 텐데, 사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경매 날짜가 연기가 된 겁니다. 11월 9일 날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 회차인 12월 12일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2차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2차로 적히지 않고 바뀐 요 날짜가 2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변경되는 사유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때 사건마다 이제 보이는 거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옆에 이제 참고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대부분 사이트들이 비슷한데 여기도 자주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한 요 정도까지는 제일 중요한 거, 문건 송달, 그리고 매물 명세서. 이게 매물 명세서가 아니라 원래는 물건 명세서인데 여기는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건물 등기, 세대 열람, 이 정도는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보시면 문건 송달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라서, 보시면 문건 처리네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법원에 누군가가 신청을 한 것들이에요. 법원에. 그러니까 나 뭐 이 집에서 돈 받을 거 있습니다. 나 이번에 이 집에서 뭐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 돌려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집에 미납 세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신청을 하는 내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미상임차인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여기에요. 문건 송달, 문건 처리네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배당 신청해야 되죠. 배당 신청을 하면 여기에 기록이 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면,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지금 있어요. 2명이나 되어 있어요. 진위 여부는 이따 따져보겠지만, 그럼 이 임차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쭉 보면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건 아닌데 뭔가 열람복사 신청서를 냈어요. 뭐냐면 사건이 진행이 되면, 경매 사건이 진행이 되면 서류들이 막 접수가 될 거잖아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서류를 볼 수가 있어요.
낙찰자는,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요? 입찰자들. 이 집을 낙찰받고 싶은 우리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입찰자는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낙찰을 받고 나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낙찰을 오늘 한 건을 딱 받았다. 보통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끝나거든요. 경매 사건은. 그래서 끝나면 밖에 나와서 점심 하나 드시고 다시 들어와서 열람복사 하시면 돼요. 바로 가서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가려져 있지만 채권자가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래서 1차, 2차 때 변경이 됐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한 6개월만 시간이 있으면 이걸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법원에 좀 연기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가능할까요? 채무자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채권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건 가능해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칼자루는 채권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변경이 되는 게 뭐냐면 간혹 경매가 진행돼서 우리가 막 되게 많이 조사를 했어.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경매가 변경 혹은 정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 변경 말고 또 정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이 문건 접수 내역에 다 나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처음에 경매 신청할 때 법원에 가서 돈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경매 신청자가 보통 그 돈을 법원에서는 여태까지 해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1년 정도 진행할 때 요 정도 비용이 발생하더라 라는 계략적인 금액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를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자꾸 막 이런저런 문제로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러다 보면 처음에 납부한 금액을 다 쓰겠죠. 더 이상 돈이 없어 법원에.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정지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지됐다고 해서 에이씨 이거 끝났네 하고 마실 게 아니에요. 정지된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원에서 추납 통지서 발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돈 다 써갖고 지금 정지됐구나. 돈 내면 다시 진행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송달내역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이건 법원에서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우편물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우편물 보낼 때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 등기로 보내요. 등기의 가장 큰 특징 뭔가요? 본인이 받아요. 꼭 본인이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등기는 받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받아야 되는 등기인데 제가 부재 중이라서 저희 와이프가 받는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한 집에 가상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송달내역이에요. 뭐냐면 임차인에게 매각 기일이 결정됐다라고 해서 법원이 통지서를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옆에 나와 있죠. 보시면 송달 간주. 이걸 본인이 직접 받으면 도달이라고 기입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받으면. 근데 당사자가 직접 받지는 않았어. 근데 우편물을 수취한 사람이 얘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엄마예요. 라고 받았으면 송달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시송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계속 우편물 보냈다가 반송되고 이게 또 하루 이틀 상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통 최소 일주일이에요. 보내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중요한 문서가 도달이 돼야 되는데 얘가 자꾸 못 받아. 그럼 그것 때문에 경매기일이 자꾸 딜레이가 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받든 못 받든 법적으로 너는 받은 셈 칠 거야 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송달 간주라고 됩니다.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고 임차인에게 법원이 어떤 문서를 발송을 했는데 송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진짜 이 집에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 없나? 여기는 다 됐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부재 중일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패문부재 혹은 수취인 불명도 있어요. 만약에 임차인한테 어떤 문서가 발송이 됐는데 수취인 불명이래. 그럼 뭐야? 가짜 임차인이지. 그 임차인이 거기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여기서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는 마지막에 할게요. 자,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정식 명칭은 요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사이트마다 뭐 물건 명세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매물 명세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성 일자가 23년 10월 24일인데 이 날짜가 뭐냐면 경매 입찰 기일 1차던, 2차던, 3차던 입찰 기일 일주일 전에 공개를 해요. 그보다 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래서 요 사건 바로 며칠 전, 일주일 전부터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상 이것만 똑똑히 보고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권리 분석 솔직히 안 배워도 돼요. 대신에 법원이 일을 하는 게 100% 다 맞지는 않거든요. 법원도 실수를 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대부분 임차 권리,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 그리고 특수한 물건일 경우에는 법원의 의견이 여기에 표기가 돼요.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잘못됐다라면 무조건 법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에서는 이 한 장의 문서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해서 만들어내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믿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는 보통 입찰기일 일주일 전 되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등기도 항상 봐야 되는데 나중에 등기 같은 경우 좀 떼실 일이 있으면 그러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 요약본이라는 것도 등기를 같이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떼보는 버릇을 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요약본이라는 건 뭐냐면 등기는 보시다시피 말소된 건 이렇게 빨간 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리는 줄이 없고, 근데 이게 너무나 많다 보면 되게 장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간략하게 빨리 보고 싶을 때는 요약본만 보시면 돼요. 요약본을 보시면 지금 살아있는 등기만 나옵니다. 살아있는 것만. 이 등기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말소된 것들도 얘네들에서 우리가 단서들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말소된 것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등기도 꾸준히 참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 열람. 이거는 이제 전입세대 열람원이라고 하거든요. 전입세대 열람원.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여기에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되게 웃기지 않아요? 법원에서 조사했던 거는 전입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전입자가 없어요. 이러면 되게 웃긴 거야.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럴 때 무엇을 믿는 게 좋다? 이럴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믿으셔라. 매각물건 명세서. 이게 언제 조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진위 여부도 물론 이게 가짜일 리는 절대 없어요. 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남의 집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라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에 그 사건지를 인쇄해서 주민센터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은 제3자가 발급 못하죠.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우리 도로명 주소 아직도 어색하시죠? 도로명 주소. 진짜 골치 아파. 더 복잡해, 도로명 주소가. 이게 행정상의 착오이긴 한데 우리가 예전에는 집원 주소였잖아요.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도로명 주소가 활성화되기 전 집원 주소일 때 전입을 했어. 근데 지금은 관공서에서도 도로명 주소, 이것처럼 도로명 주소를 자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서류를 띄어요. 근데 여기는 전입자가 안 나와. 분명히 같은 집이죠. 같은 집인데 집원 주소로 띄면 나와요. 도로명 주소로 띄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뜰 때는 꼭 둘 다 띄셔야 돼요. 집원 주소 하나, 도로명 주소 하나. 지금은 많이 좀 보정이 되기는 했어요. 시행착오들이 많았어가지고 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두 장을 같이 띄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공 혹은 이런 유료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을 꼭 습관화 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걸.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 한번 볼게요. 사실 감정평가서를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부동산이 많이 좀 하락세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은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런 하락세일 때 문제가 뭐냐면 감정가가 과거에 매겨진 거라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을 6억 6,700만 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얘가 대체 언제 했는지 이 날짜가 일단 좀 중요해요. 대부분 경매 신청 날짜에서 별로 차이 안 나요. 한번 볼까요? 23년 3월 21일인데 경매 신청 언제 했는지 23년 2월 24일 날 신청했잖아요. 며칠 차이 안 나요. 보통 경매 접수되면 등기에 경매 개시 등기라고 기입이 된 뒤에 바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의 아파트 감정가가 4억 1,500인데 이게 이 당시 기준 시세 혹은 가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보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감정가는 무시해야 되는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감정가 기준에서 몇 % 받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서는 그것만 보시고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좀 뭘 볼 수 있냐면 웬만한 유료 사이트에서는 사진을 다 공개해갖고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좀 하단부에 가보면 감정평가사가 좀 사진을 같이 제공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 여기에 보면 이제 도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갖고 대부분 집에 생긴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사진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거랑 감정 날짜, 그리고 감정평가서는 다른 거 보셔봤자 뭔 소리인지 몰라. 자, 이게 이제 상단부의 내용이고, 이제 좀 내려가면 뭐 토지하고 건물 현황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 보통 등기 봐서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지 면적이 얼마고 건물 면적이 얼마고 이런 건 사실상 이 상단에 더 먼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만 보시면 되고, 아파트가 아닌 만약에 다세대야. 다세대일 때는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아파트니까 아파트라고 표기되잖아요. 다세대 주택이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근데 다세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세대인데 알고 보니 근린생활 시설이야.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건축물 대장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일 경우에는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일반 아파트일 때는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임차인 현황이죠. 현재 임차인. 누가 살고 있고, 신고된 사람이 언제고, 뭐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되는데, 이건 역시도 100% 이거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경매정보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의견들은 얘네가 참고용으로 제공해 줄 뿐이지, 만약에 이거 보고 잘못 입찰 하셨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참고 용도로만 보시고 직접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현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죠. 등기의 요약본. 아까도 잠깐 봤지만 살아있는 등기 딱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근저당권하고 근저당권으로 신청된 임의경매, 요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등기들 간략하게 나오고, 매각 사례, 이것도 좀 많이 혼돈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다 보니까 이거와 비슷한 사례의 낙찰이 최근에 이뤄진 게 있다라면 그 낙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하고 똑같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구 넓게는, 아니면 그 동,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표준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참고 용도로만 보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거 거의 안 봐요. 만약에 같은 아파트가 이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최소 입찰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람 심리가 그래. 같은 단지에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가 나왔다면 그 다음 사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이상으로 가격을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아파트에 특히 이제 단지가 크면 막 경매 사건이 여러 건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할수록 입찰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기준이 돼버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갖고 이제 우리가 뭘 하는지, 저의 스타일을 일단 먼저 좀 보자면, 저는 권리 분석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분석은 물론 금방 끝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등기까지 막 디테일하게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시간을 뺏겨버릇하면 어려워요. 만약에 권리 분석 힘들게 하고 나서 괜찮아, 입찰해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분석해봐야지, 뭐 시세 조사해보고 위치 찾아보고 했는데 위치가 똥이야,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뭐 공부하려고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실제 내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저는 입지부터 보는 편이에요. 입지부터. 위치부터 봐야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N단지 정보라고 하는, 이게 네이버거든요. 누르면 네이버 부동산이 바로 열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수원의 영통역 인근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아파트네요. 지하철역까지 거리도 괜찮을 것 같고, 중학교도 끼고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멀지 않아. 이러면 괜찮네 라고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시세겠죠. 여기서부터가 노가다야. 이제 아파트는 시세가 너무 많아. 일단 대표적으로 KB 시세. KB 시세 혹시 뭔지 아세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